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저는 서울 안녕내과 내과의원에서 일하고 있는 내과 전문의 이성민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대장암과 대장내시경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었는데요. 감사하게도 두 번째로 이렇게 기회가 돼서 이번에는 위에 관련된 것을 같이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렇게 지어봤는데요. 2주의 인내로 위암 걱정 끝이라고 제목을 달아보았는데, 위축성 위염, 장상피화생, 그리고 헬리코박터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기 쉽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처럼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2주만 참으면 평생 속도 편하고 위암 걱정도 없애고 지낼 수 있다면 도전하시겠어요? 누군가 이렇게 여쭤보면 도전하실래요? 진료를 보다 보면 항상 소화불량이 있고 그리고 속이 매번 쓰리다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또 주변에 위암도 많이 걸리시는 분도 종종 있고요. 그래서 환자분들 중에 또 내원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 소화가 조금만 되지 않아도 내가 위암은 아닌가 하며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한 강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이제 위암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이 그래프는 2021년 국가암 등록 통계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어떤 각 암종별 발생자 수를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위암은 노란색입니다. 여기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약 20년 전인 1999년부터 그리고 200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모든 암종에서 위암이 1위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추세를 보면 시간이 갈수록 점점 줄어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최근에는 이게 2021년 데이터니까 최근에 4위까지 밀려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발병이 위암은 우리나라에서는 적어도 점점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표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과 다른 국가들의 암종별 5년 생존율을 비교한 표입니다. 이 표를 보면 대장암, 폐암, 자궁경부암, 유방암은 미국이라든지 영국 같은 일본에 비하면 거의 생존율이 우리나라의 경우 비슷합니다. 80%, 70%, 폐암은 25%까지 떨어져 있고 비슷한데요. 특이하게도 다른 암에 비해서 한국에서 있어서 위암은 5년 생존율이 다른 미국이나 영국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보시면 미국이나 영국은 5년 생존율이 33%, 영국은 2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68% 정도까지 굉장히 높은 생존율을 보이고 있고요. 일본도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앞서 그래프와 이 표를 보게 되면 유독 우리나라는 위암에 있어서 다른 나라에 비해 발병률도 떨어지고 진단이 돼도 생존율이 높다고 볼 수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 국가암검진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암검진은 2001년 5대 암검진,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에 대해서 일정한 주기로 거의 무료로 해주는 국가 사업입니다. 현재는 폐암까지 추가가 돼 있고 폐암까지 포함해서 이제 6대 암 검진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 위암은 40세 이상에서 2년마다 위내시경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검진을 해주는데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면 다른 나라에서는 이 위내시경을 하는데 보통 몇십에서 몇백만 원까지 들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국가 검진 시에 위내시경을 거의 무료로 해주고 있고 외래 진료에서도 위내시경을 할 수도 있는데 단돈 4만 원 정도면 이 검사가 가능합니다. 즉, 이 위내시경 검사에 대한 접근성이 우리나라에선 매우 높고 위내시경 검사 자체가 위암을 진단하는데 매우 적합한 검사라 위암을 조기에 발견하게 되고
그만큼 빨리 치료를 하게 되니까 생존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럼 그렇게 궁금하실 수 있어요. 아, 위 내시경 실제 어떻게 하냐? 나는 사진만 보기만 했지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동영상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저희 병원에서 한 건데요. 네, 위 내시경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는 동영상입니다. 일단 내시경을 입 안으로 집어넣어서 기도를 통해서 식도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서 이제 식도를 쭉 보게 되죠. 쭉 보면서 위랑 식도의 접합부를 한번 확인을 해보고 여기 역류성 식도염이라든지 뭐 다른 병변 같은 게 있는지 확인해 보게 됩니다. 위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위액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산물들이 보이게 되고 요거를 쭉 빨아들인 다음에 전정부라고 하는 곳을 통해 12지장, 유문분을 통해 12지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12지장 안에서 이제 이곳저곳을 둘러보면서 여기는 바터팽대부라고 하는데 소화효소가 나오는 부분이고 여기에서 이제 이곳저곳 둘러보면서 다른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이 부분은 이제 위 부분이거든요. 위에 전정부를 관찰하고 있는 부분이고 위각이라고 하는 부분을 또 관찰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를 지나서 J자로 이제 내시경을 꺾게 되고요. J자로 꺾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U자로 꺾어서 여기 보면 위저부라고 하는 것도 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것저것 둘러보게 됩니다. 둘러보면서 혹시 암이 있는 건 아닌가 또는 궤양 같은 거 있는 건 아닌가 아니면 용종 같은 거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다른 병변 같은 게 있는 건 아닌지 둘러보게 됩니다. 이런 데는 앞서 말씀드린 이제 위축성 위암 같은 게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거 이외에 뭐 이것저것 보다가 별다른 문제가 없고 조직 검사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겠다. 그런 별다른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제 환자분들이 트림을 많이 할 수 있어서 위 안에 있는 공기를 쫙 빨아들여서 확인을 해보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위 식도 접합부를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위로 쭉 식도로 올라오게 되죠. 그러면서 식도에도 다른 병변이 있는 건 아닌지, 식도암이라든지 이런 건 없는지 확인을 해보고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위 내시경을 하고 난 다음에 의사 선생님하고 면담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결과를 듣게 됩니다. 보통 많이 듣는 진단이 위축성 위염 장상피 화생인데요. 의사 선생님들이 설명을 자세히 한다고는 하는데 환자분들이 이해를 많이 못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서로가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의사 입장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설명을 하는데 의학적 배경이 없는 일반인 분들은 이해하기가 어렵게 되죠. 그래서 환자분들께 예전에 위내시경 결과가 어땠어요? 이렇게 여쭤보면 대부분 제대로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어떤 위험은 있었다고 했는데 그 위험이 뭔지 잘 기억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는 들어봤는데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기억을 못했던 경우가 많은데 그거를 오늘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위축성 위염 장상피 화생을 이해하려면 위 점막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위는 이제 보통 이렇게 생겼죠. 이거는 흔히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위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위축성 위염 장상피 화생에 대해 설명을 하려면 여기 단면을 봐야 됩니다. 위의 단면을 보고 여기에서 어떤지를 이제 확대를 해보면 이게 총 4가지의 층으로 나뉘게 됩니다. 점막층, 점막하층, 근육층, 장막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게 총 몇 가지 이제 층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각 층별로 고유의 기능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층은 이 점막층입니다. 이 점막층은 가장 위 내강 안에 위치해 있는 가장 이렇게 맞닿아 있는 그런 층인데요. 이 점막층이 또 선 또는 샘, 영어로는 글랜드라고 하는 게 있게 되고요. 여기에는 각 주세포라든지 벽세포가 있고 여기에서 단백질 분해 효소, 그리고 위산을 분비하게 돼서 음식물이 들어오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소화를 하게 되고 소화를 도와주는 역할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위축성 위염 장상피 화생은 이 위 점막층에 어떤 변화가 생겼냐를 보고 진단하게 되는 질환입니다. 일단 위 내시경에서 정상 위점막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볼까요? 보는 것처럼 되게 깔끔합니다.
뭔가 이게 요철도 따로 없는 것 같고 매끈매끈한 그런 표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정산 점막의 내시경 소견은 표면에서 벤치마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벤치마크인데요. 그게 균일한 혈관상이라고 합니다. 여기를 조금 확대해 볼까요? 확대해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에서 벤치마크가 보이는데요. 어디 있냐면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이 벤치마크를 영어로는 RAC라고 합니다. Regular Arrangement of Venule의 약자인데요. 왜 이걸 이렇게 중요하게 보냐면 이 미세정맥이 규칙적으로 배열된 것이 이게 RAC고 이러면 점상점막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위축성 위험은 뭘까요? 위축성 위험은 영어로는 아트로픽 가스트라이티스라고 보통 얘기하게 되는데요. 아트로픽은 영어로 위축됐다라는 의미고 가스트라이티스는 위험이란 뜻입니다. 되게 쉽죠. 근데 여기서 위축이란 것은 말 그대로 어떤 힘이 눌려 줄어들고 길을 펴지 못한 거예요. 위 정산 점막에 어떤 원인에 의해서 만성 염증 세포들이 이렇게 침범하게 되면 이 공격에 의해서 위 정상성 구조가 손실이 돼서 점막이 보신 것처럼 얇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얇아지게 되면 이거를 위축이 됐다라고 표현하게 되고 전반적으로 위축이 보이게 되면 위축성 위험이라고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 위 내시경 상에서 점막이 소실되어서 점막 하층에 있던 혈관들이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굵은 혈관들도 보이고 점막 하층이 드러나면서 희끄무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통계적으로는 위암으로 발생할 확률이 약 6배 정도 증가되는 걸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점막 전암 병변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유병률은 한 27%에서 41%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연간 위암 발생 확률은 약 높진 않아요. 0.1% 정도 생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점막하고 내시경적 소견을 비교해 보면 이게 정상 점막이거든요. 아까 보여드린 아주 매끈매끈하고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그런 점막인데 또 RAC가 있는 점막인데요. 여기 보시면 확실히 혈관들도 보이고 희끄무리하고 여기도 이제 희끄무리한 위축성 위험 그리고 혈관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소견이 이제 위 내시경상에서 보이면 보통은 이제 조직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확진 소견이긴 하지만 굳이 하진 않고 위축성 위험이라고 진단하게 됩니다. 그럼 장상피화생은 뭘까요? 장상피화생에서 영어로는 intestinal metaplasia라고 그러는데요. intestine은 장의라는 뜻이고요. metaplasia는 화생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화생은 하나의 계열의 세포 분화에서 다른 계열의 세포로 분화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한마디로 원래 있으면 안 되는 게 거기 있는 것을 화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위 점막이 정상 구조물, 위 점막이 이제 파괴가 되죠. 파괴가 되고 위축이 됐다가 거기서 다시 정상 위점막이 자라는 게 아니라 이상한 놈들이 자라는 거예요. 그게 장의 상피, 즉 소장이나 대장 같은 상피로 변화된 것들이 자라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기전은 정확하게는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이렇게 장상피화생이 된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약 11배 정도 위암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걸로 되어 있고요. 따라서 위축성 위험보다 더 중한 위암 전암 병변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위축성 위험은 유병률이 약 7에서 13% 정도로 많다면 많은데 또 적다면 적은 그런 분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시경을 좀 보자면요, 이렇게 보이는데요. 뒤에 이 정상적인 점막하고 비교를 좀 해보면 정상 점막은 매끈하죠. 그거에 비하면 장상피화색은 뭔가 이렇게 울퉁불퉁하고 화산분화와 같이 뭔가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위축성에 보이기도 하지만 그 부분이 이제 장상피화생이 되면서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돼 있는 이런 소견이 이제 장상피화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정상 점막, 위축성 위험, 장상피화생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코리아 가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1975년에
콜롬비아 학자 코레아라는 사람이 이 관계에 대해서 가설을 발표했습니다. 정상 점막에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뭐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든 소금이든 여러 원인에 의해서 비위축성 위염, 위축성 위염, 장상피화생 이 형성증을 거쳐서 위암으로 발전하더라 이렇게 가설을 세웠는데요. 지금은 이 가설로 이제 100% 모든 위암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떤 그 대략적인 큰 줄기로 이 가설이 설명이 된다라고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가설의 내시경 소견하고 좀 비교해 볼까요? 예,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정상적인 점막입니다. 몇 번이고 말씀드리지만 아주 매끈매끈해요. 아주 그냥 깔끔하고 정상적인 균이랑 혈관상이 보이는 벤치마크들이 자세하게 보이는 소견입니다. 예, 여기에서도 이제 벤치마크들이 보이고요. 여기에 어떤 원인, 여러 원인에 의해서 만성염증이 노출이 되게 되면 처음에는 이렇게 변합니다. 또는 뭐 헬리코박터 감염이라든지 뭐 짠 소금기라든지 여러 원인에 의해서 만성적으로 염증이 생기면 이런 식으로 줄이 가지게 되는데요. 요거는 흔히 얘기하는 표재성 위염입니다. 만성 표재성 위염인데 이런 표재성 위염이나 여기서 사진을 보이진 않지만 그 결절성 위염이라든지 다른 위염 같은 그런 비위축성 위염, 위축이 아닌 다른 만성 위염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여러 염증에 대한 원인이 없어지지 않고 위에 만성적인 염증이 노출이 되게 되면 위 점막이 점점 소실됩니다. 그러면서 앞서 말씀드린 위축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점막 하층이 이렇게 보이게 되면 희끄무레하게 되고요. 거기에 점막 하층에 있던 혈관들도 여기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염증을 아직까지도 없애지 않고 계속 지속하다 보면 결국 위암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염증이 위축된 표면에서 소장이나 대장 같은 어떤 표면, 화생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화생, 기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역시 이런 식으로 울퉁불퉁하게 되는 점막들을 관찰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장상피화생이 되게 됩니다. 여기에서 그래도 불구하고도 염증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뭔가 그 장상피화생에서 이상한 놈들이 발견되게 됩니다. 여기 뭔가 보이실까요? 여기랑 여기에 뭐가 보이는데요. 여기에 뭔가 이렇게 경계가 지어지면서 뭔가 볼록 튀어나온 것들이 있죠. 예, 요겁니다. 요게 바로 이 형성이라는 겁니다. 흔히 우리 선종이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이 형성은 영어로는 디스플라지아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메타플라지아랑 비슷한데요. 디스라는 뜻은 뭔가 잘못됐다라는 뜻이고요. 플라지아라는 것은 뭔가 잘하고 있다. 한마디로 디스플라지아, 뭔가 잘못 자라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게 이제 선종이고요. 이 선종은 암으로 변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이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생겨난 선종이 시간이 지나게 되고 뭔가 처리를 하지 않게 되면 잘라낸다거나 내시경 쪽으로 도려낸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게 되면 결국 최종 단계까지 갑니다. 그게 바로 위암입니다. 예, 이 사진을 보면 이제 진행성 위암을 제가 특별히 저희 병원에 있던 걸 가져왔는데요. 굉장히 그냥 내시경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도 이걸 보면 그냥 무섭게 느껴지게 되죠. 예, 이 부분은 뭔가 이렇게 큰 궤양 같은 것도 있고, 이 표면이 일반적인 아까 앞서 말씀드린 아주 정상적인 점막도 아니고, 건드리면 피도 잘 나요. 예,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성 위암, 선종에서 더 진행이 돼서 마지막에 최종까지 가게 되는 위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대시경을 할 때 위축성 위염, 장상피화생이 확인이 되면 이렇게 변화돼서 일으켜지는 만성염증의 원인을 찾아서 그거를 해결해야 위암 발생을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위축성 위염, 장상피화생은 어떤 원인 때문에 생기는 걸까요? 원인을 알아야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인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 연구에 의하면 여러 가지 원인이 이제 연관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술, 담배입니다. 담배를 피거나 이제 술을 많이 하시게 되면 잘 생기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당연히 외부에 좋지 않은 물질들이 노출이 돼서 위에 만성염증을 일으킬 수밖에 없겠죠. 그거 이외에 식습관,
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짠 음식이라든지 매운 음식, 그리고 뭐 탄 음식이라든지 이제 질산염, 그러니까 가공육이 주로 이거에 해당되는데요. 뭐 탄 고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많이 노출된다, 많이 드신다고 한다면 역시 장삭피하생 위축성 위염들이 잘 생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 나이 또는 성별하고도 연관성이 있는데요.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런 것들이 잘 생기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성별, 아쉽지만 여자보다는 남자가 조금 더 잘생기더라 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유전자, 타고난 것도 이제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직업에 따라서도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르더라. 많이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하생이 발생되는 빈도가 높더라 라고 알려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 이외에 이제 자가면역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가면역성은 말 그대로 스스로 면역이 많아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외부에서 뭔가 이제 그 감염원이 들어와서 그거를 저희가 대항하는 것들을 우리가 면역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면역이 외부 물질을 대항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를 공격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위에 있는 특정 세포를 이제 공격하는 경우에 이런 위축성 위염이 생길 수 있는 걸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건 헬리코박터균 감염입니다. 예, 이 헬리코박터균 감염이 있으면 위축성 위염, 장상피하생을 거쳐 결국 위암으로 잘 생긴다고 알려져 있어요. 헬리코박터균이 중요한 이유는 이게 뭐 그런 어떤 위험성, 그러니까 결국 위축성 위염, 장상피하생 또는 선종, 이형성증을 거쳐서 위암으로 거쳐가는 이 과정의 위험성을 가장 높이는 인자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는 반면에 조금만 노력을 하시게 되면 노력을 하면 없앨 수 있는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헬리코박터균이라고 말씀을 들었을 때 사실 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확히는 몰라도 지나가다 위내시경을 하면서 또는 주위에서 또는 여러 매체를 통해서 헬리코박터균이라는 걸 들어보셨을 텐데요. 아마도 제일 유명한 거는 예전에 있었던 유산균 음료 광고 때문에 그럴 겁니다. 아마 헬리코박터 프로젝트 땡 이런 게 있는데요. 엄밀하게 따지면 이 유산균의 음료의 효과와 그리고 헬리코박터균은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예. 얼마 전에 제 환자분도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자기는 평생 이 음료를 마셨다. 내 위는 건강하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결국에는 그분은 위내시경 해보니까 헬리코박터균이 확인이 돼서 헬리코박터 치료를 하셨습니다. 이 헬리코박터균은 요 유산균 음료수에 나오는 모델처럼 베리 마셜 박사라는 분이 발견한 균입니다. 마샬 박사는 이제 1983년에 헬리코박터균이 위 점막에 살 수 있다는 것을 발표했었는데요. 다른 학자들이 이제 위 안에는 산성도가 강산이 있다. 이게 pH라고 그러죠. 산성도 1에서 4 정도의 강산이 있기 때문에 위 안에 이제 세균이라는 걸 살 수 없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면서 믿지 않았어요. 네, 근데 결국 알아낸 것은 이 균은 특이하게도 그런 강산 안에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밝혀냈고요. 이 요소 분해 효소라는 것을 이 균이 이제 분비를 하기 때문에 살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여기 산이 이렇게 위 안에 있게 되면 이 헬리코박터균은 요소 분해 효소라는 것을 통해 암모니아, 그러니까 강한 알칼리를 가지는 암모니아를 분비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주변을 중성화시켜서 자기는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밝혀냈어요. 헬리코박터균은 이렇게 길다랗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선형으로 나선형으로 보이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편모가 달려 있기 때문에 위 점막에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전자현미경, 쌤이라 그러는데 그걸로 이제 헬리코박터균을 촬영한 사진인데요. 이 길이는 한 35 마이크로미터, 그리고 두께는 0.5 마이크로미터 정도로 굉장히 작아서 육안적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내시경상으로는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 균이 어떻게 전염되느냐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추정키로는 구강 대 구강, 입 대 입 또는 입 안에 있는 침이나 또는 위액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입과 입으로 전염되거나
아니면 이 구강 안에 들어가서 소화기를 통해서 변으로 배출이 되거나 또는 배출된 변에 의해서 어떤 오염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입으로 다시 들어가서 감염이 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는 가족 중에서 헬리코박터균이 있는 분들이 있죠. 그런 가족분들은 통계적으로는 헬리코박터균이 많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변으로 감염이 되기 때문에 위생이 좋지 않은 개발도상국에 많이 감염이 되고 잘 생기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균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축성 위염, 장상피화생을 거쳐 결국은 위염으로 가는 위험 요인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1994년에 국제암연구소에서는 헬리코박터균을 일종 발암 인자로 규정을 했어요. 그런데 많이들 이 헬리코박터균에 대해 얘기를 하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왜 그렇게 유난을 떠냐, 그렇게 얘기하셔요. 맞아요. 맞습니다. 많이 감염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전 세계적으로 헬리코박터균은 많이 분포합니다. 많이 감염되어서 유병률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흔한 감염성 질환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분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다양하게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고요. 국경별로 명확하게 이렇게 유병률 차이가 나는데요. 보통은 이제 유럽이라든지 또는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이런 어떤 이제 그 선진국에서는 낮은 감염률을 보이고 있고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데서는 비교적 발병이 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전에는 위생이 안 좋아서 한 20-30년 전만 해도 한 70-80%, 10명 중에 7명에서 8명 정도는 헬리코박터균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요즘 조사에 의하면 점점 이게 낮아져서 요즘에는 약 50% 정도, 2명 중에 1명 정도가 감염이 되고 있다, 감염된 것 같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초반에는 이제 그러니까 20-30년 전에는 위암이 굉장히 흔했었죠. 그게 요즘 줄어들었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게 이 헬리코박터 유병률 감소와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헬리코박터균에 대한 증상을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 어떤 증상이 일어날까요? 네, 굉장히 다양한 증상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소화불량, 또는 속쓰림, 메스꺼움, 또는 이 외에도 다양한 질환을 발생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증상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가장 많은 증상은 무증상입니다. 예, 증상이 없다는 건데요. 이것을 강조하고 싶은 이유는 나는 별다른 증상이 없으니 나는 헬리코박터균 감염이 있을 리가 없다. 내 위는 건강해. 이렇게 내 위는 도저히 위암은 걸릴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무증상인 분들도 헬리코박터균은 자기랑 연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검진이란 게 원래 증상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실실해서 숨겨진 병을 찾아내는 과정인 것처럼 무증상이어도 헬리코박터균은 감염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명 중에 1명은 헬리코박터균에 감염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헬리코박터균이 왜 중요할까요? 굉장히 다양한 질환이 하고 연관성이 좀 있기 때문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소화성 궤양입니다. 이 소화성 궤양은 위치에 따라서 위궤양이라든지 십이지향궤양으로 분류하는데요. 증상으로는 심한 복통 또는 소화불량, 구역질, 심하면 이런 궤양에서 혈관이 터져서 출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출혈이 지속되는 경우에 제대로 지혈하지 않거나 치료를 하지 않게 되면 그때는 이제 돌아가실 수도 있는 병이 될 수 있습니다. 통계적으로는 헬리코박터균이 감염된 사람들의 한 5에서 10% 정도가 이런 소화성 궤양을 경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코리아 가설을 통해서 위축성 위염 그리고 장상피화생을 통해서 발생되는 위선종 위암입니다. 여기는 이제 쭉 앞서 말씀드린 건 쭉 위의 내시경 소견을 이렇게 쭉 나열해 보았는데요. 모든 이제 위암의 한 71%에서 95% 정도가 헬리코박터균이 중요한 위암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따라서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는 위암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중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위축성 위염 시에 헬리코박터균을 없애면
위축성 위염이 정상 점막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예, 여기죠. 사진에서 여기가 이제 위축성 위염인데, 위축성 위염까지는 여기서 어떤 만성적인 염증을 해결한다면 정상적인 덤막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장상피화생이 되는 순간 정상 점막으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통 통상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요즘 연구에서는 이게 여기서도 이제 만성적인 염증을 해결한다면 조직학적으로는 여기로 돌아가는 것 같다라고 하는 이제 연구들이 보고가 되고 있는데, 아직은 조금 논란이 좀 되고 있긴 합니다만, 일단은 지금은 이제 장상피화생이 되면 돌아가기는 쉽지 않다라고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어찌됐건 간에 이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화생 단계에서 원인인 헬리코박터균이 발견이 된다면 치료를 하는 것이 좋겠고, 돌아갈 수도 있으니까 장상피화생에서 헬리코박터균이 확인이 된다 했을 때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거 이외에도 저등급 말트 림프종이라는 것들이 연관성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일반적인 위암, 위에 일어나는 암이긴 하지만 일반적인 위암이 아니고 위에 발생하는 림프암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위에 일어나는 암 전체의 약 1에서 7% 정도밖에 안 돼서 이제 조금밖에 없긴 하지만, 이 림프암 경우에는 신기하게도 98%의 원인이 헬리코박터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치료도 매우 간단합니다. 이게 진단이 되게 되면 암이지만 항암 치료라든지 또는 방사선 치료, 수술적 치료 없이 한 70에서 80% 정도는 그냥 헬리코박터 치료만으로도 완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보통 내시경적으로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내시경에서 이 사진처럼 병변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진단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게 나타난다라고 생각하시게 되고, 그래서 좀 조기 진단이 조금 많이 어렵습니다. 여기에 막 장상피화생처럼 보이는 소견도 있고, 위축성 위염처럼 보이는 소견도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위축성 위염이라고 오인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조기 진단이 어렵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미리 헬리코박터균이 확인이 된다면 그냥 바로 없애는 게 이런 저등급 말트 림프종 발생을 막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이제 기능성 소화불량증이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Functional Dyspepsia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헬리코박터균하고 연관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 기능성 소화불량증은 옛말로는 이제 신경성 위염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요. 말 그대로 어떤 기질적 문제가 아니고 기능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질환입니다. 전체 성인의 한 4분의 1, 25% 정도가 만성적인 소화불량 증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어떤 이런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기질적 질환을 감별하기 위해서 위내시경이나 복부 초음파라든지 복부 CT, 피검사라든지 여러 검사들을 진행을 해서 아무것도 원인이 안 나온 경우에 우리가 기능성 소화불량증이라고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능성 소화불량증인 경우는 40에서 70%가 헬리코박터균하고 연관성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서 이 40에서 70%는 헬리코박터 치료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기능성 소화불량증, 만성적인 소화불량, 위스림 이런 것들도 호전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 이외에도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 특발성 철결핍성 빈혈, 만성 폐쇄성 폐질환,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 그리고 자가면역성 갑성 질환 등이 연관성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 헬리코박터균은 어떻게 진단을 할까요? 제일 많이 진단되는 경우는 이제 위내시경을 하다가 헬리코박터균 감염이 의심이 돼서 추가적으로 검사를 하는 경우입니다. 일단 조직 검사와 특수 염색을 볼 수 있는데요. 조직 검사를 하게 되면 요게 이제 조직 검사를 했을 때 이제 병리과 의사 선생님이 판독을 해주는 건데요. 이 헬리코박터균이라고 H. 파일로리,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가 보인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헬리코박터균을 진단할 수 있고요. 그리고 조직 검사를 하고 그 조직을 CLO 테스트라고 하는 걸 통해서 진단을 할 수 있게 돼요. 이 CLO 테스트는 아까 헬리코박터균이 요소 분해 효소가 있어서 위산을 중성화시킬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위 조직을 이렇게 떼서 여기에 이제 넣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산도가 변하는 것을 이용해서 헬리코박터균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이외에도 많이 쓰는 방법은 요소 호흡 검사예요. UET, 유레아 브레스 테스트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이게 핵이학 물질을 삼키는 그런 이제 그런 검사입니다. 검사 전후에 요소의 변화를 측정해서 헬리코박터균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검사인데요. 특별하게 아프지 않아요. 비침습적 검사라고 합니다. 예, 아프지 않고 환자분에게 크게 해가 되지 않는 검사이기 때문에 그런 환자분들한테 할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보통은 헬리코박터 치료를 하고 세균 치료를 하고 나서 충분한 시간을 가진 후에 헬리코박터균이 잘 없어졌는지 보는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혈청 검사, 혈청에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에 관련된 항체가를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이제 헬리코박터균을 진단할 수 있고요. 그거 이외에 이제 변에서 아까 구강에서 변으로 헬리코박터균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헬리코박터균의 항원을 확인해서 검사를 해볼 수도 있고, 정말 쓰이진 않지만 배양 검사, 헬리코박터균을 배지에 키워서 헬리코박터균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헬리코박터균은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을까요? 환자분들께 헬리코박터균을 치료해야겠네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정말 간혹 가다가 진지하게 여쭤보는 분이 계세요. 수술해야 되나요? 이렇게 저한테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세균이기 때문에 항생제, 약물을 통해서 헬리코박터균을 없애게 됩니다. 이거를 제균 치료라고 하는데요. 이 그림은 2020년도에 발표된 헬리코박터 관련된 진료 지침입니다. 영어로 써 있어서 복잡하지만 그냥 간단하게 개요를 설명을 드리면, 헬리코박터균을 없애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진단이 되면 두 가지 아목시실린, 클라리스로마이신이라고 하는 여러 이제 항생제가 있는데요. 이런 두 가지 이상의 항생제를 써서 1차 제균 치료를 먼저 하게 되고, 약을 충분히 드신 다음에 그 후에 요소호흡 검사라든지 이런 다시 헬리코박터균이 있는지 보는 검사를 해본 다음에 실패하게 되면, 다시 보이는 게 보이게 되면 그때 2차 치료, 앞서 말씀드린 1차 치료 때 사용하지 않았던 항생제 조합 2개 이상을 가지고 2차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도 다시 이제 헬리코박터 검사를 해보게 되고, 역시 헬리코박터균이 보이게 되면 그때는 이제 3차 치료를 고려하게 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서 꼭 강조드리고 싶은 건 기간입니다. 여기 보시면 1차 치료, 2차 치료 둘 다 14일 치료, 14일 요법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치료 기간에 따라서 제균 성공률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예전에는 이제 1차 치료, 그러니까 1주 치료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2주 치료, 14일 치료하는 것이 1차 치료보다 더 높은 제균 성공률을 보인다라는 게 알려지면서 2주 치료로 이제 가이드라인 권고 지침이 바뀌었는데요. 그래서 완전히 헬리코박터균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2주간의 치료 약물을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해보면 이제 헬리코박터 치료 약을 드셔보시면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거든요. 항생제 하나만 먹어도 항생제에 의한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는데, 보통 제균 치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항생제를 2개 이상 복용해야 되기 때문에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많이 호소하시는 게 위장강 증상이에요. 설사나 복통, 오심 등등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소화기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런 증상을 좀 완화시켜 드릴 수 있는 약을 같이 드신다거나,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균 치료 기간을 이제 2주까지 맞출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쓴맛이나 미각 이상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약을 드시기 전에 약간 아이스팩 같은 거를 입에 대서 약간 혀를 얼얼하게 만든 다음에 약을 드시면 좀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런 보고도 있고요. 그거 이외에 두통, 어지러움 등이 있을 수 있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보존적인 치료 약물을 같이 드시면서 치료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소면색, 대변색 이상이라든가 치아변색, 혀변색, 두드러기, 발진 등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 헬리코박터 치료 약을 드시면서 여러 부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약을 계속 지속을 할지,
또는 그냥 고민을 하다가 이제 포기를 할지 여부를 일괄적으로 사실 결정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결국엔 이 헬리코박터 치료를 시작하게 된 계기 또는 지금 환자분은 어떤 증상 그리고 뭐 어떤 부작용 강도나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이 약을 처방한 주치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이 약을 지속해야 될지 여부를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걸 좀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린 거는 보통 이제 위암 검진 그리고 위내시경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그때 들으시는 위축성 위염 장상피하생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이게 앞서 말씀드린 코리아 가설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이러한 과정에 의해서 위암이 잘 생기더라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잘 생길 수 있는 원인이 뭐냐라는 것들을 비교해 봤을 때 뭐 술이나 담배나 짠 음식, 탄 음식, 그리고 매운 음식, 그리고 식습관, 성별, 나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그 중에 사실 제일 중요한 건 헬리코박터균에 해당이 되고 이 헬리코박터균이 제일 중요한 이유는 1급 발암 요인이기 때문이다. 암을 많이 일으킬 수 있는 쉽게 일으킬 수 있는 1급 발암 요인이기 때문이고 다만 이게 치료약을 드시면 충분히 없앨 수 있는 원인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헬리코박터균은 여러 검사를 통해서 진단할 수 있는데 이 치료 시 이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지만 가능하면 2주간 치료를 꾸준히 하셔서 꼭 참고 제균 치료하시게 되면 위암과 다른 연관 질환들, 헬리코박터균하고 아까 연관했던 여러 질환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발생 확률을 줄일 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 어떠신가요? 이제 헬리코박터균이 있으시다면 치료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예, 아무쪼록 이제 검사를 하시면서 또는 여러 이제 헬리코박터균들이 진단이 되신다면 무사히 이제 제균 치료를 잘 받으시고 여러 그 질환들 발생하지 않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 이제 그 질문들을 좀 받아볼까요? 예, 아침 햇살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혹시 30대는 위 내시경 검사 주기가 어떻게 되나요? 예, 어렵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40세 이상에서는 위암 검진으로 국가에서 2년마다 해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40대 이상은 걱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적어도 2년마다 자기가 잘 챙기게 되면 위내시경 하시기 때문이죠. 근데 30대들은 사실은 특별하게 정해진 거는 없긴 합니다. 그래서 보통 30대들은 제 개인적으로는 보통 위암 가족력이 있거나 또는 위에 어떤 지속적인 문제가 있다거나 또는 헬리코박터균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만성염증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큰 분이다 라고 하면 저는 보통 적어도 4년에서 5년에 한 번은 위내시경을 좀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그런 것들도 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대장 내시경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대장암이 전에 말씀드렸을 때 대장 선종에서 대장암이 생기는 경우가 보통 한 5에서 길면 10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환자분하고 이제 문진을 했을 때 대장 내시경이 마지막 했는지 대장 내시경 마지막 어떻게 했는지 그 내시경 소견이 어땠는지 여쭤보고 5년 이내 했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믿을만하다 보통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위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이게 멀쩡한 위가 갑자기 6개월 만에도 위암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는 이제 코리아 가설을 따르지 않고 최근에 나온 이제 급성 헬리코박터균 감염에 의해서 미만성 위암으로 발생하는 경우에 그렇게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증상이 있는 경우에 그러니까 뭔가 적어도 한 2에서 4주 이상의 어떤 어떤 위 질환을 이제 위 질환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이 있는 경우에 6개월 이내의 위 내시경 소견 정도만 신뢰를 하고 그 이전의 위 내시경 소견은 신뢰를 잘 하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제니님 안녕하세요. 영상을 보여주시니 신기합니다. 혹시 비수면 내시경은 많이 어렵나요? 이거는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이제 내시경 할 때 진정 내시경하고 이제 그 비진정 일반 내시경을 나눠서 하잖아요. 예, 근데 보통 이제 진정 내시경 경우는 정말 일반 내시경이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게 되죠. 예, 그런 경우에 사실 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다만 이제 비수면 내시경도 이게 참으실 수 있는 분들은 되게 잘 참으세요. 그런 분들은 사실은 너무 좋죠. 내시경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환자분들에게 내시경 하면서 여쭤볼 수도 있고 그리고 협조를 구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비수면 내시경
하는 거는 만약에 잘 하실 수 있다, 뭐 구역질이라든지 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 잘 없이 잘 하실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오히려 이제 진정 내시경보다, 수면 내시경보다는 어떤 이제 내시경 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위험성이 더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하실 수 있다면 가능한 저는 추천을 드리게 됩니다. 네, 이스라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위 내시경과 대장 내시경을 같이 검사받는 게 좋을까요? 예, 뭐 하실 수 있다면 같이 받는 게 좋죠. 예, 보통 위 내시경 이제 금식하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대장 내시경 같이 받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이왕 금식할 거면 그냥 같이 받고 싶다. 그리고 이왕 수면 내시경을 하는 경우에 그냥 수면 주무신 다음에 검사를 하게 됐을 때 두 개를 같이 받고 싶다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가능하다면 받는 거는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뽀빠이님, 안녕하세요. 몇 년 전 약이 너무 독해 헬리코박터 제균을 포기했습니다. 다시 제균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약 먹기가 너무 두렵습니다. 예. 몇 년 전 3일 먹다 포기한 게 혹 다시 시작하는 제균 작업에 문제가 될까요? 제균 작업에 문제가 되냐고요? 일단은 이제 3일을 드셨다 그러면 고민을 해야 되는 건 확률적으로 높진 않지만 제균이 될 수도 있어요. 예,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주를 딱 채웠을 때 한 70~80%의 성공률, 없애는 성공률이 있을 수 있는데요. 3일 드셨다 그러면은 재군 성공률은 많이 떨어질 겁니다. 예, 그래도 저라면은 이런 경우에 일단은 헬리코박터 검사를 한번 해볼 것 같아요. 뭐 위내시경을 하던가 아니면 요소 검사 같은 걸 해서 헬리코박터균이 지금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볼 거고요. 만약에 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제균 치료를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의 지금 위내시경 소견이 뭔지, 또는 이분이 왜 헬리코박터균을 치료해야 되는지, 헬리코박터균 치료했을 때 그 부작용의 강도가 얼마나인지에 따라서 완전히 이제 그 치료 여부의 어떤 그 목적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주치 선생님하고 한번 상의해보고 그런 것들을 더 추가적으로 치료할지 말지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서현님. 엄마가 위궤양 진단을 받았는데 1년에 너무 자주 하면 안 된다 하더라고요. 맞나요? 그리고 트림을 너무 자주 하세요. 그것도 소리가 너무 커요. 예. 뭐 좀 트림을 자주 하실 수 있죠. 예. 소화가 잘 안 되시거나 그러면 트림을 자주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위궤양 진단을 받았을 때 1년에 너무 자주 하면 안 된다. 예. 일단은 위궤양은 이제 위 내시경을 통해서 보통 진단을 받게 되죠.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위궤양 진단을 받았을 때 위 내시경을 반드시 짧은 시일 내에 한번 해야 된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위궤양을 진단을 받게 되면 위 내시경상에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이 위궤양은 반드시 조직 검사를 하게 돼 있고 위궤양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 헬리코박터균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헬리코박터 검사도 보통 할 수 있으면 하게 되는데요. 조직 검사를 하는 이유는 사실 위암과의 감별을 위해서입니다. 내시경상으로 위궤양 진단하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다만 조직 검사를 하게 되는 이유는 위암이 위궤양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조직 검사를 하게 되고 위암을 먼저 감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암이 아니라는 걸 확인하게 되면 적어도 2달 정도의 이제 위궤양 약을 드셔서 위궤양이 호전이 되고 증상이 호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후에 위 내시경은 반드시 한 번 더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앞서 말씀드린 위암과의 감별 때문에 그런데요. 저희가 조직 검사를 하게 됩니다. 조직 검사가 100% 정확한 검사는 아니거든요. 뭐 한 70에서 80% 정도 정확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위암인데 조직 검사가 위암이 아니라고 나왔다고 해서 위암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위궤양 치료를 하신 다음에 적어도 위내시경은 한 번을 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위암 검진을 위해서라면 위궤양이 진단되셨다고 해서 자주 굳이 많이 받으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예, 그리고 자, 자광심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위축성 위험이 있는지 6년 정도 되었습니다. 몇 년 전 위내시경을 했는데 조직검사 하지 않았습니다. 위내시경 하실 때 조직검사의 기준이 있나요? 예, 보통은 우리가 위축성 위험 또는 장상피화생을 위해서 조직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보통은 해봤자 별로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고요. 그냥 육안적으로도 어느 정도의 감별이 되기 때문이죠. 다만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축성 위험 장상피화생이 여러 질환으로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위암이 의심된다거나 또는 위선종, 이형성증이 의심된다거나 그럴 때 보통 조직 검사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장상피화생, 그리고 뭐 그 위축성 위험이 있다고 해서 조직 검사를 굳이 하지는 않게 됩니다.
예, 서현님, 내시경 너무 자주 하는 건 안 되죠? 70대 중반 노인이요? 네. 일단은, 예, 지금은 뭐, 시간이 많이 돼서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너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굳이,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제 시간이 다 됐어요. 예, 오늘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고, 시청자 여러분들 만나뵈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